현재 일본 후지TV 등의 방송사에서는 연일 코로나로 일본 내부가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이 과연 자국에 도움이 되는 국가냐면서 문제를 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은 별로 일본에 불평할 것이 없는 나라인데 10, 20대들에게 한류 붐이 불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고 한국 제품을 수입해오고 일본에서 팔아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꾸 신경쓰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보고 조용히 좀 하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유네스코에 등록된 메이지 시대의 산업유산, 그 중에는 군함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한국에서 취소하라고 항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또한 한국 대법원에서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한국은 반일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도 모자른데 한국은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하는 행동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일본에 쓸데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은 아전인수격으로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고 살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1년 전에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오랜 역사의 문제를 청산 못한 일본 당국에서 비롯된 양국 간의 다툼인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최근 한국의 아베 사주의 사항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아베 총리가 소녀상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티브로 설치된 조형물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전날 저녁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인터넷상에선 일본으로부터 비판이 나오는 한편 한국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소동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일 간의 관계를 발전해 나가야지 반대로 너무 나갔다며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강하고 과도하게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한국에는 일본을 긴장시킬 비장의 무기가 장착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되어서 이제 한국도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체 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 개발, 생산, 보유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뉩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우주 발사체 분야입니다. 이번에 고체 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묶어놔서 안 되었던 부분을 전격 해제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은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당장 발전될 것이고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 및 젊은 인재들의 우주산업으로의 유입, 한미 동맹의 한 단계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 원의 국방 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 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주 개발 분야이긴 합니다만 주변국들은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도 있을 것입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해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을 갖는 것은 본 미사일 기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ICBM을 개발해 오면서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한국도 당장 미사일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해당 기술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마음 놓고 위성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력 부분에서도 적지 않은 국력 강화가 될 것입니다.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잦은 위협에 대비하여 자주적 국방력을 갖자는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미국과의 이러한 미사일 협상은 한국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 오는 것이죠. 여기에 청와대는 사거리도 앞으로 제한 해제를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체연료 장거리 발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800km로 묶여있는 미사일 사거리가 있는데 이를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해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으로 추정되는 새 탄도미사일 현무4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km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의 국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현재 미중 간에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항하는 중요한 동맹을 한국과 일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멀게는 러시아까지 경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자주 국방력 증가는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혹은 미국의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를 원하는 기조라서 한국을 자체적으로 무장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의 동맹국에 포함된 일본에서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톤 중량이 탑재 가능한 현무4 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둘 수 있는 사거리 해제가 돼버린다면 미국의 벙커버스터보다 파괴력이 강한 전술핵급으로도 인정받는 한국의 대량 생산된 미사일은 부담이 됩니다. 한편 이번 한일 간 미사일 지침은 4차 개정인데 생각보다 빠른 보폭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정부가 3차 개정을 했는데 3년 만에 4차 개정까지 나가서 고체연료가 해제가 된 것은 미국도 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미중 간의 갈등으로 갈 길이 바쁘며 한미 간의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국면이 내심 부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북한에 대한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적극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관련 미사일 기술은 갖춰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미사일 협정만 해나가면서 앞으로 사거리 협정을 비롯해서 우주 로켓 관련 기술을 적용하면서 주변국이 무시 못할 미사일 강국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본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의 한국이 아님을 체감하며 한국에 대한 도발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찰 위성 운용 문턱을 낮추고 결국 군사정보력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는데 이는 한일 간의 지소미아 협정에서도 한국이 좀 더 중요한 정보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한국은 고품질의 군사정보를 가진 상태이니 일본의 지소미아로 더욱 협상력을 갖게 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출규제 대항마로 나온 지소미아 해제가 제시되면 일본은 더욱 꺼려지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한국이 유럽에 있었다면 경제력과 국방력을 비롯해서 독일에 이어 제2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 세계의 가장 강한 국가들이 결집해 있어서 한국도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는데 이번 미사일 협정은 한국이 우주 분야뿐 아니라 국방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지지율이 바닥을 친 아베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한국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모습입니다만 한국에는 오히려 국방력 강화나 기타 호재들이 등장해 한국과의 갈등을 지속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는 본인의 사연임을 마지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를 한국으로 삼았는지 한국에 대한 부당한 목소리를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을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베 총리의 사연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냐는 우익 채널의 논의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처럼 단 한 번의 방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코로나 관련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릿수가 나오거나 20명 이하로 유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정반대로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한국은 잘하는데 일본은 안 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작은 이슈라도 대치하고 갈등하는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아베 내각의 움직임은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하며 내실을 다져 자주 국방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될수록 이러한 일본의 무리수가 잦아들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브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는 유통이 까다로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영국에 도착했다. 영국 군인들이 백신 예방접종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도왔고 백신의 수송도 도와줄 것이다. 최전방 의료진과 80세 이상의 인구, 요양원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다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화이자와 2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인 4천만 도즈를 계약했는데 연말까지 10분의 1 규모인 400만 도즈가 배송될 예정입니다. 첫 예방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은 3주 뒤 두 번째 접종을 받게 되는데요. 90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내년에 100살인 그의 남편 필립 공도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영국 여왕 역시 우선순위 특혜 없이 순번에 따라야 한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전 세계인들이 1년 동안 그토록 기다려온 백신이 영국에서 처음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상당히 많은 영국인들이 접종을 맞지 않겠다며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이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백신을 둘러싼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 시위자 중 한 명은 코로나19 자체가 하나의 사기극에 불과하다. 정부가 경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소리쳤다. 보도했습니다. 데니얼 프리먼 옥스퍼드대 임상심리학과 교수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믿고 있고 4분의 1 정도가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했는데요. 프리먼 교수가 말하는 음모론은 각국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조작했다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전 세계인들의 추적 가능한 초소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려 하고 있다 등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 단체 QAnon에서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고 자극적입니다. QAnon은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등 세계적인 셀럽들과 헐리우드 유명인사,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비밀리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정의의 사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비밀리에 전투를 벌이는 중이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아직 죽지 않았고 QAnon의 Q로 활동하고 있다 라며 황당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이들은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90%가 넘는 예방 효능을 지닌 백신을 승인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이들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10명 중 4명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18일부터 29일 사이 미국 성인 12,648명을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무려 40%가 지금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있다면 맞겠느냐는 질문에 안 맞겠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확실히 맞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는데요. 설문조사 시기가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후였음에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미국 전역은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화이자는 95% 수준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모더나는 94.5%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음에도 무려 40%가 백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0월 15개국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의사를 물어본 설문조사를 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면 백신을 맞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놀랍게도 한국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억 도즈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국가 국민들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접종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부터 투명한 공개 정보를 통해 국민들과 완벽한 소통을 해내며 신뢰를 얻은 것도 있지만 한국이 선택한 백신과 백신 구매 타이밍이 미국이나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선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을 통해 사람 세포 내로 전달된 표면항원 유전자가 체내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합성하여 중화항체 생성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중화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감기를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은 오래전부터 안정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도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본과 미국, 영국이 가장 먼저 들여오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상용화된 전례가 없는 메신저 리보핵, mRNA를 활용하는 등 최신 기술로 만든 백신입니다.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대 8도에서 30일 동안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는 달리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에서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반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반 냉장고 온도인 2에서 8도에서는 최대 5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영하 70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지연된다면 폐기 처분해야 하는 액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AZ1222 1000만 명분을 한국에 공급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공중보건의 긴급한 요구에 부응해 한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투여받은 시험 참가자 에드워드 오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놀라웠지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믿어도 되는 거죠. 결과를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전했습니다. 또한 BBC, 가디언 등 해외 주력 언론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다른 백신들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상업적 파트너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화이자 백신보다 5분의 1, 모더나 백신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세스 버클리 가비 협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고로도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어려움 없이 배포가 가능한 이상적인 백신이다 평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 자체도 신뢰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스웨덴의 아스트라 AB와 영국의 제네카가 합병에 탄생한 다국적 제약회사로 거듭났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합병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서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분열을 겪기 마련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떠한 소모적인 경쟁이나 분열도 겪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회사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과 복지, 평등을 중시해 공공의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지사를 두었으며 전체 임원수는 7만 명에 달합니다. 2018년에만 6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R&D 결과를 독점화하고 특허화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대신 연구 결과를 적극 공개하면서 바이오벤처, 의과대학 또는 다른 제약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한국과 깊은 관계를 구축했는데요. 레이프 요한슨 아스트라제네카 회장은 우리는 한국이 바이오헬스를 우선 투자 산업으로 꼽았을 때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받아들였다. 우리가 한국의 바이오헬스 전략과 협력하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스웨덴은 함께 혁신을 하면서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한국을 극찬하며 향후 5년간 7,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당국자는 1단계로 국민의 60%, 3천만 명 분량 백신을 우선 확보할 것이다. 나머지 40%는 개별 협상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3상에 진입한 물질 10개 중 4개는 중국 업체다. 중국 업체 백신도 3상에 진입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선진국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관련 업체들과 우리 보건당국이 협의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즉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기 때문에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게 됐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중국산 백신을 수입해올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